여긴 아프리카 세렝게티. 노예 거대한 이동이 시작됐다. 수십만 년간 이어진 본능의 질주다. 캐나다 프레이저 강의 연어도 고향을 찾아 거센 급류와의 사투를 시작했다. (30만) 마리의 가창오리는 혹독한 시베리아 겨울을 피해 남쪽의 한반도로 모여들었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곳에 머물기도 하지만 반면 길고 험난한 여행을 떠나야 하는 동물도 있다. 그리고 여행은 반드시 죽음을 동반한다. 왜 이들은 죽음을 무릅쓴 여정을 감행하는가?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이 장엄한 드라마에 관해 사실 우리 인간이 아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떻게 그 먼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스콧 혹등고래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은 아직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직 우리가 아는 것은 베일에 쌓인 이들의 이동 목적이 보다 풍부한 먹이를 얻고 보다 안전하게 새끼를 낳고 키우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통해 지구의 생명 네트워크가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겨울 알래스카. 한 무리의 술록들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술록들이 알래스카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무리에서 떨어진 일부가 아직 이곳에 남아있다. 사냥꾼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술록 고기와 가죽이 필요하다. 두 번째 총알이 명중했다. 무리에서 벗어난 대가를 술록은 톡톡히 치렀다. 길었던 툰드라의 겨울도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계절을 보낸 알래스카의 동물들에게 희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북극 여우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두껍게 대지를 뒤덮었던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마른 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겨우내 굶주린 술록들이 조금씩 배를 채울 수 있는 시기다. 얇아진 눈을 조금만 파면 녀석들이 좋아하는 마른 나뭇가지와 풀을 얻을 수 있다.
푸른 세상이 돌아왔다. 신선한 새싹이 술록들을 불러 모은다. 그러나 좋은 시절도 그리 오래가진 않는다. 때가 됐다. 녀석들은 떠나야 할 시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한다. 1400km에 이르는 북쪽으로의 대장정. 천적인 늑대와 곰을 피해 비교적 안전하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신선한 풀을 찾아 누가 이동을 시작했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초원의 건기가 오면 눈은 북쪽으로 1000km 떨어진 케냐 마사이마라로 이동한다. 사나운 물줄기가 누대를 가로막는다. 선뜻 뛰어들어보지만 깊이가 만만치 않다. 아무래도 여긴 아닌 것 같다. 동아프리카 평원을 굽이치며 흐르는 길이 5600km의 마라강. 잠시 후 우리는 이곳에서 지상 최대의 장관을 만나게 된다. 녀석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공격적인 하마도 긴장하고 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자는 가차없이 물어 죽인다. (5m까지) 자라는 나이라고도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포식자의 눈치만을 볼 수는 없는 법. 드디어 결심했다. 강인한 리더 몇 마리가 선두에 섰다. 일단 선두 그룹이 뛰어들면 나머지 무리도 주저없이 따라 나선다. 이것이 바로 야생의 본질이다. 해마다 약 200만 마리의 누가 신선한 목초지를 찾아 동아프리카의 대초원을 이동한다. 이동하는 중 가장 많은 누가 목숨을 잃는 곳이 바로 이곳 마라강이다. 동물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주 소개되는 이 처절한 야생의 장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준다. 거센 급류와의 사투는 10월 초 지구 반대편 캐나다에서도 볼 수 있다.
연어가 태어난 지 4년 만에 고향을 찾았다. 이들이 악착같이 물살을 거스르는 이유는 단 하나, 오직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해서다. 어떻게 찾아온 고향인데 바위 틈에 머리가 끼기라도 한다면 그걸로 끝이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다. 이번엔 회색곰들 차례다. 연어가 넘쳐나는 시기, 곰들은 지방이 풍부한 연어 알만을 골라 먹는다. 곰 한 마리가 이 시기에 먹어치우는 연어는 약 500마리. 덕분에 몸집이 2배로 커진 녀석들은 안심하고 겨울잠에 들 것이다. 과학자들은 연어가 고향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4년 전 떠난 고향 하천의 냄새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녀석의 조그만 뇌가 도대체 어떻게 기억을 더듬어 그 먼 거리를 정확히 찾아올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이며 경이로운 기적이다. 강물에 오르면서 연어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먹이를 먹으면 배설물이 자칫 산란되는 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몸이 부서져라 그저 고향 앞으로다. 한 끼도 먹지 않은 연어에겐 얕은 물도 급류 못지않게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 녀석의 물질이 점점 힘들어진다. 급기야 탈진한 연어가 목적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쉰다. 마라강의 서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젠 포식자의 차례. 여기에선 아주 사소한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다. 강철더처럼 강한 악어의 입은 한 번 물면 결코 놔주는 법이 없다. 누 한 마리를 익사시키는데 1시간이 걸렸다. 아수라장이다. 모든 것이 중단됐다. 가족이 함께 무사히 강을 건넌 경우도 있지만 많은 누와 얼룩말들이 이산가족이 됐다. 급기야 어미 얼룩말이 새끼를 찾아 나선다. 아까 한 번 건너오느라 몸도 지친 상태. 강 건너로 되돌아가기엔 역부족이다. 가족을 찾아 나선 누도 결국 거센 물살에 휩쓸린다. 사실 포식자에 잡혀 먹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 태평양과 사막이 만나는 멕시코의 바하캘리포니아. 길이 1300km의 반도다. 사막 안쪽에 오호데 리에브레 서커. 이곳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의 무덤이 있다. 귀신고래의 뼈. 길이 14m, 무게 40톤의 거대한 몸체를 60년간 지탱해온 구조물이다. 이곳에선 매년 500여 마리의 귀신고래가 태어나고 평균 15마리가 생을 마감한다. 수면 위에 거대한 움직임. 귀신고래가 돌아왔다. 깊은 바닷속에서 오래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다풀 냄새가 진동한다. 어미 옆을 따르는 것은 새끼다. 태어난 지 이틀쯤 돼 보인다. 갓 태어난 새끼의 몸 길이는 4.6m, 몸무게는 450kg이나 되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다. 어미 뱃속에서 잡힌 주름이 아직 그대로 있고 꼬리 지느러미도 완전히 펴지지 않았다. 어미는 숨이 짧은 젖먹이가 좀 더 편히 숨을 쉴 수 있도록 수면 가까이 올려줘야 한다. 출산을 위해 7,000km를 달려 따뜻한 바다로 왔지만 이곳엔 어미가 먹을 것이 거의 없다. 젖먹이가 추위를 견딜 정도로 지방층이 두터워지면 녀석들은 먹이가 풍부한 북쪽 바다로 떠난다. 알래스카의 여름은 철새들의 귀향으로 시작된다. 바다오리가 가파른 해안 절벽에 둥지를 틀었다. 남쪽 바하캘리포니아를 떠난 귀신고래가 모습을 나타냈다. 귀신고래는 이내 먹이 활동을 시작한다. 올여름 아마도 지방층을 20% 이상 두텁게 할 것이다. 귀신고래 입은 활처럼 굽었고 따개비가 붙어있다. 수염은 먹이를 걸러먹는 장치다. 귀신고래는 바다 밑바닥을 긁어 갑각류 등을 걸러먹는다. 여름 알래스카 바다는 생명이 폭발한다. 플랑크톤이 급증하면서 물고기들이 몰리고 이는 고래들의 잔치로 이어진다.
혹등고래가 입을 벌린다. 녀석은 이발에 주름을 펼쳐 수면으로 빛이 난 청어, 빙어 등을 입안 가득 채운다. 먹이 사냥을 할 때는 15마리까지 합세하는 협동작전이 기본이다. 혹등고래 한 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물고기는 무려 1톤. 녀석들은 여름 한철 먹이 사냥으로 남쪽 바다로의 긴 항해를 위한 체력을 비축한다. 혹등고래의 몸 길이는 15m, 몸무게는 약 40톤. 다자란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6배나 크다. 이 엄청난 치구에서 나오는 힘을 한번 보자. 혹등고래가 한 번 점프하는 힘은 어른 500명을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힘과 맞먹는다. 고래의 점프는 힘의 과시와 의사 전달 수단이다. 물과의 마찰을 통해 몸에 기생하는 따개비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다. 여름이 끝났다. 이제 먹이터를 떠날 시간이다. 출산을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찾아가야 한다. 툰드레의 아침은 안개와 함께 시작한다. 짙게 깔린 안개 사이로 술렁무리가 나타났다. 북미 툰드라의 여름은 섭씨 30도를 쉽게 넘는다.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 술렁들은 주로 새벽과 저녁에 이동과 먹이 활동을 한다. 녀석들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무더위 말고도 또 있다. 바로 지긋지긋한 모기 때문이다.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한낮에는 풀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툰드라의 여름은 의외로 모기가 많다. 녹은 눈이 흐르지 않고 군데군데 고여있기 때문이다. 그 고인 물에서 모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난다. 녀석들에게 모기는 여간 성가신 존재가 아니다. 특히 어린 술렁은 모기에 아주 취약하다. 눈이나 코 혹은 연약한 피부 사이로 모기가 파고들어 알을 낳는다. 이것은 새끼 술렁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결국 모기 때문에라도 술렁은 북쪽 해안가로 올라가야 한다. 그곳은 기온이 낮을 뿐더러 바닷바람도 거세 모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술렁들이 유콩강에 도착했다. 대장정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굶주린 늑대도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 작년에 태어난 새끼 술렁은 어미와 함께 조심스럽게 강 건널 준비를 한다. 늑대의 공격이 시작됐다. 늑대의 공격은 일순간에 술렁의 머리를 혼란에 빠뜨린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온 힘을 다해 강을 건너야 한다. 대장정의 기간 중
지력 소모가 가장 많은 순간이다. 한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곳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술럭들. 어떻게 해서든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선두그룹이 1차로 강을 건넜다. 그 와중에 새끼 술럭 한 마리가 늑대에게 희생됐다. (10월) 초 캐나다 아담스강. 바다에서 강에 오른 지 한 달이라 마침내 홍연애가 고향에 도착했다. 강에 오르면서 홍연애의 모습도 바뀌었다. 은빛 비늘은 붉은색이 됐고 머리는 녹색으로 변했다. 수심 20cm, 바닥에 자갈이 깔린 이곳이 홍연어가 선호하는 산란 장소다. 홍연어 수컷은 암컷에 비해 주둥이가 훨씬 더 구부러져 있고 날카롭다. 경쟁자들을 물리쳐 더 많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좋은 산란토를 차지하기 위해 암컷들의 싸움이 치열하다. 수컷 역시 마음에 드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벌인다. 승부가 결정나자 한 쌍의 연어는 이내 산란 준비를 시작한다. 산란터 파기가 완료되면 암컷은 배를 바닥에 갖다 댄다. 산란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산란의 순간은 격정적이다. 암수 모두 꼬리를 심하게 떤다. 암컷의 몸에서 새빨간 알이 쏟아지고 수컷의 정액이 퍼지면서 수중은 이내 뿌옇게 흐려진다. 격렬한 짝짓기는 10초 만에 끝이 났다. 산란 후 암컷은 꼬리를 두세 차례 가볍게 흔든다. 흩어진 수정란을 구덩이에 안전하게 담으려는 행위다. 급류와 협곡을 지나 600km를 달려온 홍연애의 정성은 이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수정란이 부화되면 녀석들은 다시 한번 부모들이 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수정된 알에 불청객이 찾아들었다.
갈매기가 얄밉게도 연어알을 골라 먹는다. 어미 연어도 가는 길이 편치만은 않다. 연어의 죽음은 한낱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먹잇감이 부족해지는 11월, 잊지 않고 고향을 찾아준 연어 덕분에 많은 생명들이 배를 채운다. 숲에게도 연어는 고마운 존재다. 동물들이 먹고 남긴 연어 사체는 썩어서 토양으로 돌아가 숲을 살찌우는 영양분이 된다. 결국 바다는 연어를 키우고 연어는 나무를 키웠다. 하와이 제도 마우이 섬. 구불구불한 해안선은 혹등 고래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이동 중인 혹등 고래를 찾는다. 전문 연구팀도 있다. 멀리 혹등 고래가 뛰어오른다. 알래스카에서 이곳 마우이까지 4,000km, 50일간을 항해하고 온 녀석들이다. 매년 2,000여 마리의 혹등 고래가 이곳을 찾는다. 물론 목적은 짝짓기와 출산이다. 고래치기는 짐해놓은 암컷에게 접근하는 경쟁자에 대한 경고다. 가슴 지느러미를 흔들며 수면을 치는 것은 짝을 초대하는 신호다. 새끼가 보인다. 마우이 섬의 평균 수온은 섭씨 23도. 지방층이 얇은 새끼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환경이다.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알래스카를 떠난 귀신고래가 2달간의 여정을 끝냈다. 이곳에선 보다 가까이 고래를 관찰할 수 있다. 운이 좋으면 고래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이곳에서만큼은 인간은 더 이상 고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멕시코 정부가 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덕분이다. 귀신고래는 평생을 먼 바다가 아닌 근해에서 지낸다. 때문에 귀신고래는 손쉽게 학살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인간과 고래의 만남.
인간의 자상한 배려 덕분에 녀석들은 앞으로도 수십 차례 알래스카를 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지구상 모든 야생동물들에게 항상 자비로운 것은 아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배려는 그때그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베풀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불행하게도 이 알래스카 술럭들은 인간의 배려를 받지 못했다. 술럭들의 최종 목적지 알래스카 제북단 1002 지역. 이곳엔 술럭의 천적인 불검과 늑대가 거의 없고 거센 바닷바람 덕분에 치명적인 먹이도 없다. 술럭들이 새끼를 안전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여름 낙원이다. 40년 전까지 이곳에 모인 수백만 마리의 술럭의 무리는 지상 최대의 장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절반가량의 술럭들만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크게 작용했다. 인간들이 술록의 길을 막았다. 북미 최고의 매장량을 가진 알래스카 프로더 유전이 개발되면서 이 지역은 졸지에 주인이 뒤바뀌었다. 술록에서 인간으로. 알래스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 1300km의 송유관.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술록에게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두 달에 걸친 고단한 여정을 마쳤지만 끝내 여름 보금자리 1002 지역으로 가지 못한 술럭들은 잠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없다. 오가는 차량들의 굉음에 놀라 풀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인간은 석유와 일자리를 얻고 술럭은 보금자리를 잃었다. 힘겨운 사투 끝에 눈은 이제 신선한 풀을 얻고 새끼를 잉태할 수 있는 케냐 마사이 마라에 도착했다. 운이 좋으면 녀석들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대평원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을 적어도 10여 차례 이상 반복할 것이다. 아쉽게도 연어는 바다와 강을 한 번 왕복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이다. 종족 보존이라는 4년간의 임무를 막 끝낸 연어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맞고 있다. 수정된 지 60일째, 연어 아래 생명의 징후가 나타났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피가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투명한 난막을 뚫고 어린 연어가 고개를 내밀었다. 새끼 연어는 부모가 일궈놓은 숲의 보호를 받으며 지낸다.
뒤틀이온 그늘은 적정 수온을 유지시켜주고 나뭇가지는 은신처를 제공한다. 낙엽과 잔가지가 떨어져 수석곤충의 먹이가 되고 연어는 이 곤충들을 먹고 자란다. 새끼 연어는 부모 없이 미려운 유년기를 보내지만 부모의 영양분으로 키워진 숲은 양부모로서 어린 연어를 보살펴준다. 떠날 때가 됐다. 바다의 풍성함을 가지고 고향의 강과 숲으로 되돌아오는 2만 킬로미터 대장정의 시작이다. 이제 연어들은 아름답고 경이로운 지구를 마음껏 여행하고 그 기억들을 새끼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